안녕하세요. 이혼 재혼인들의 고민 나눔 회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2년 12월 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혼 후 경제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한 가지 사연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사연을 보시고 그 다음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기로 하죠. 안녕하세요. 딱히 하소연할 것도 없고 조언 좀 부탁할게요. 서로 돌싱이고 각자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직접 양육하는 중이었고 남자 쪽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저는 5학년 아들내미 있습니다. 5, 6개월 정도 연애했고요. 내년쯤 합치네 어쩌네 그런 얘기만 오가다가 제가 갑작스레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남자 쪽에서 이렇게 된 김에 합치자 성화에 못 이겨 솔직히 저도 떠밀려 이렇게 된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결론은 합치게 되면서 남자 쪽 아이를 저희 아들냄 학교로 전학시키고 몇 달간 적응 문제로 제가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어요. 그쪽 아이는 친생모와는 주말마다 만나고 매일 통화를 합니다. 뭐가 그리 못 믿어온지 못마땅했지만 저도 엄마이기에 이해하려고 노력했지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월세예요. 월세 관리비만도 고정적으로 130만원에다가 합치기 전 빚이 있다고 고백하더군요. 거진 300 정도 나갑니다. 하는 일이 영업 쪽이라 본인이 노력한 만큼 버는 거라 본인이 다 부담하겠다 하더라고요. 결국엔 어영부영 암묵적으로 남자 쪽은 월세 관리비 부담하고 저는 집에서 해먹는 식비나 간식비 이런 거 부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 부쩍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늘어난 두 식구 때문에 가사노동은 배로 늘어났고 그쪽에 있는 아이를 케어하느라 재택하면서 왔다 갔다 집안일에 남편은 점심도 집에 와서 먹으니 외식 안 하면 저는 집에서 근무하면서 하루 삼시세끼 차려내고 세탁기 돌리고 빨래 널고 도대체 제가 뭐하러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그냥 하루하루 우울하네요. 참다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대체 집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 너무 힘들다. 너는 내가 모든 걸 다 해주니 참 편해진 것 같은데 나는 같이 살기 전보다 일은 배로 늘어났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했더니 그때부터 저녁 때 설거지는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에 생활비 얘기를 꺼냈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대로 벌어서 쓸 거 쓰고 공동 목적도 없고 그냥 동거하는 느낌밖에 안 들어서 생활비 달라 했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생활비 내놓으면 거기서 건강보험료 관리비 내고 저도 보태서 생활비로 할 생각이었어요. 처음엔 수입이 일정치 않은데 생활비를 어떻게 내놓냐 이런 식이길래 전 부인과도 그럼 그런 식으로 살았냐 하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흐지부지 대화는 끝이 났는데 며칠 뒤 그럼 200만원씩 생활비를 주겠다 하더니 일도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도 말이라도 고마워서 집안일 신경 안 쓰이게 저도 영업직입니다. 제 일할 것도 잘 못해가면서 본인 퇴근할 때까지 애들을 살뜰히 챙겼죠. 남편이 집에서 하는 거라곤 집에서 밥 먹을 때 설거지, 아침 본인 아이 등교 준비, 옷까지 챙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월급날 지난 지 일주일인데 말한 생활비는 주지도 않고 저도 더 말하기도 치사하고 그냥 한숨만 나오네요. 그냥 혼자 애 데리고 살면서 애만 챙기고 자유롭게 살았던 그때만 생각나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밥 차려주는 것도 너무 싫고 짜증나고 그냥 모든 게 하기 싫어지네요. 제가 이기적인가요?
혼인신고도 하고 살고 있지만 그냥 동거인 같은 느낌밖에 안 들고 부부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참고로 그쪽 아이는 생모가 금요일 데리고 가서 일요일 점심때 집으로 보냅니다. 1시간 거리에 살아서 애 아빠가 주마다 데려다 주고 있어요. 그렇게 생모와 만나는 거 보면 내 아이로 품고 싶지도 않고, 아이 공개 수업이나 뭐나 뭐 다 참여하고 싶어 하고, 저랑 낮에 뻔히 같이 있는 거 알면서 아이와 매일 통화를 하네요. 내년 3월이나 7월쯤 데려간다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제 숨통이 그나마 좀 트일까요?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님들은 어떻게 사시는지 님들이 보기엔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사연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은 보셨나요? 제가 일단 봤을 때는 우선은 재혼을 뭐 5, 6개월밖에 안 됐다 그랬죠? 5, 6개월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사를 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집을 합치게 됐고, 근데 이 기간이 너무 짧아요. 사람을 알고 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 뭐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죠. 막 나는 이 정도면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계절은 겪어봐라. 지금 뭐 5, 6개월 됐는데 벌써 집을 합쳤고 그리고 혼인신고까지 했죠. 벌써 혼인신고까지 했다는 것 자체도 조금은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요즘은 신혼부부도 뭐 1년, 2년 살아보고 혼인신고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서로가 1, 2년 안에.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3년 안에 이제 헤어지는 커플도 생각보다 많아요. 이혼하는 커플들이.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초혼에서도 그러한데 재혼에서도 1, 2년 안에 헤어질 가능성이 또 매우 짙은데 너무 빨리 또 그 재혼을 했고 또 다시 혼인신고까지 했다는 건 너무 좀 성급했다는 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가장 크게는 뭐 이분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죠. 뭐 부부라고 이제 살고 있는데 자기한테 어떤 경제적인 건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자기는 안에 들어와서 갑자기 그 전에는 하지 않았던 아이를 하나 더 따맡게 됐고, 그리고 남편이라는 사람을 이제 또 먹여 살려야 했고, 즉 밥하고 또 그 사람 빨래해주고 집 청소해주고, 예전에는 그걸 모두 그 남성분이 했다면 이제는 갑자기 자기가 다 맡게 됐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물질적인 뭐 보답 그런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여성분 쪽에서는 좀 짜증도 나고 화도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여성분께서 재혼을 하실 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어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아유 뭐 치사하게 뭐 그것까지 얘기하냐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결혼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요. 바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문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초혼 때는 그 경제권을 누가 맡았었는지, 그리고 재혼했을 때는 그 경제권을 누가 맡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문을 해봤어요. 약 15분에서 20분께서 설문에 응답을 해주셨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혼 때는 보통 여자분께, 대부분 아내분께 경제권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약 70% 이상이 이렇게 되어 있죠. 저도 사실은 그냥 저희 때에는 와이프한테 그냥 경제권을 맡겨놓고, 그리고 와이프가 알아서 관리를 하게끔, 그리고 저는 그냥 열심히 돈을 벌고 그 중에 얼마를 제가 받아서 쓰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보통은 저희 때에는 그렇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생각도 없었고요. 그냥 당연히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와이프가
돈은 관리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누가 꼭, 여자나 남자나 누가 꼭이 아니라 더 이제 경제관념이 있고 돈을 더 잘 관리할 것 같은 사람이 최근에는 예,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재혼 당시에는 어떻게 경제권을 가질까? 지금 이 설문을 보시면 약 70% 이상이 이제는 와이프나 아내가 아니라 그냥 각자 관리하자. 자, 이렇게 설문에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가장 비근하게 생각하면 아내 쪽도 그 전에 이혼하고 나서 새로 직장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만의 어떠한 경제력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쭉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분 쪽에서도 역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경제력을 어느 정도 키워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돈과 저 돈을 한꺼번에 묶자, 하나로 합치자 라고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냥 네 돈은 네 돈으로 쓰고 내 돈은 내 돈으로 쓰고 그리고 우리 각지 필요한 것만 같이 내자. 그렇게 해서 공동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같이 쓰고 나머지 부분은 각자 관리하자 라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재혼할 때는 각자 관리하자라는 그런 경우가 또 많더라 이거죠. 그러면 각자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공동의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저희가 우선은 각자의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각자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각자 서로가 공동의 생활비가 있겠죠. 예, 관리비나 아니면 전기세, 가스비, 식비, 집에서 해 먹어야죠. 예, 식비 같은 것들을 같이 어느 정도 모아요. 모아놓고 나머지 돈은 내 돈 해가지고 서로가 그 공동의 비를 제외한 나머지 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그냥 쓰면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즉 골프채를 사고 싶다. 되게 몇백만 원짜리 골프채를 사고 싶다. 내가 살 수 있죠. 자, 여성분의 경우에 내가 어느 정도 모았다가 명품백을 하나 사고 싶다. 좋은 화장품을 하나 사고 싶다. 역시 할 수 있겠죠. 내가 내 돈을 쓰는 거니까. 자, 이게 가장 각자 관리에는 좋은 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각자 관리에 좀 단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각자 관리의 단점은 가장 큰 건 뭐겠어요? 예, 가장 큰 거는 각자 관리의 가장 큰 거는 각자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네 돈, 내 돈이 딱 구분되죠. 자, 이렇게 구분되다 보니까 서로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모아서 나중에는 집도 사고 뭣도 사야 하는데 그것들을 또 같이 다 상의해서 너 얼마, 나 얼마 같이 다 넣어야 해요. 그런데 그냥 처음에는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딱 해서 나머지 돈만 다 써버리면 실제로는 집도 살 수 없고 차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돈을 모은다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공동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공동비를 책정하는 게 상당히 애매할 수 있어요. 멀리 보면은 주택도 구입해야 하고 차량도 구입해야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돈을 모으려고 하면은 막상 서로 쓸 돈도 없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만약에 한쪽에서는 좀 수입이 적어요. 예를 들면 200만 원 정도 벌고요. 한쪽에서는 좀 수입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700만 원 정도를 벌어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7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거기에 넣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200만 원에서 100만 원만 넣으면 한쪽에서는 100만 원만 넣고 한쪽에서는 600만 원을 넣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각자 100만 원씩 써요. 그러면 600만 원을 넣는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할 수 있어요. 만일 여자를 예를 들죠. 여자분께서 700만 원을 벌어요. 어떤 일을 하셔서. 근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해요. 한 200만 원 정도 벌어요. 그런데 같이 이런저런 자금을 위해서 너 600만 원 내고 나 100만 원 낼게 라고 해요. 그래서 각자 100만 원 쓰자.
그러면 난 옛날에 600만 원, 700만 원 중에 막 500만 원도 쓰고 뭐 400만 원도 썼었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니까 100만 원밖에 못 써요. 그리고 쟤는 뗄랑 100만 원 내고 있는데 나는 700 중에 600만 원을 못 쓰는 돈으로 그냥 묶어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죠. 각자 관리하다 보면 그런 괜히 억울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생겨요. 왜? 이거는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크게는 이런 게 있겠죠. 네 돈, 내 돈 따로 다 쓰고 있었어요.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장 큰 건 아내가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하면은 그때부터 출산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이를 분만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산후조리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뭐 3개월 아니면 6개월 아니면 1년 동안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자신이 수입이 없죠. 그런데 남편한테 그럴 때는 탔어야 해요. 자, 남편이 만약에 한 7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그때 와이프도 뭐 4, 500만 원을 벌었는데 와이프가 그때는 수입이 없죠?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그 700만 원 중에 어느 정도를 와이프한테 줘야 하느냐? 뭐 100만 원 정도 줄까요? 200만 원 정도 줄까요? 그것도 애매한 거예요. 어쨌든 남자 쪽에서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자 쪽에서는 일을 못 하고 있고. 근데 괜히 내가 왜 저 남자의 손을 벌려야 해? 야, 나 미안한데 돈 얼마 줘? 왜 내가 미안해야 해요? 이 아이가 나만의 아이가 아니죠? 예, 공동의 아이인데 내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돈을 다 받아낸다는 것도 자존심 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아예 그렇게 뭐 보모를 들이든 아니면은 시부모님이든 친정 부모님이든 한테 아이를 맡기면 또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엄마가 옆에 계속 있어줘야 할 경우가 있어요. 특히 뭐 6세, 7세, 8세까지도 있어야 할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여자는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하면 또 그 기간 동안에도 역시 남편한테 괜히 탔어야 하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왜 탔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죠. 나는 분명히 내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아이 때문에, 양육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일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인데 내가 괜히 주눅 들어서 내가 괜히 손 벌리는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런 애매함이 있어서 여성분들이 괜히 억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각자 관리할 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공동관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공동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정해야 할 게 있어요. 서로의 수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야 해요. 내가 정확하게 얼마를 벌고 있고 그리고 보너스는 언제 있었고 연봉은 또 언제 올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정확하게 해요. 그리고 그 공동관리할 때는 서로가 또 누군가 한 명은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죠, 당연히. 그 남편이나 아니면 아내 쪽에서 관리를 할 거예요. 자, 관리할 때 그 은행 어플이면 은행 어플, 비밀번호 또는 통장이면 통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오픈시켜주고 가계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그냥 오픈시켜줘야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봤을 때도 바로 내가 얼마가 들어갔었고 얼마가 나갔고가 바로 보일 수 있게끔. 자, 이렇게 해서 서로가 좀 투명하게 그렇게 만들어 놔야지 서로가 의심하지 않고 서로가 같이 그 부분을 같이 모으고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는 해야 할 게 무엇이 있냐면은 서로 각자 한 달을 어쨌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각자가. 그러려면 내가 한 달에 밥값 뭐 아니면은 교통비 아니면 나도 뭐 한 달에 뭐 그 회식을 할 수 있겠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여자분들도 그렇겠죠.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미용을 한다든가 뭐 기타 뭐 몇몇 가지들이 또 있겠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매달 썼던 어떤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비용들을 각자 산출해서 서로가 합의하고 만약에 한 50만 원 쓰는 사람이 나 100만 원 쓸래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쓰는 어느 정도 비용 내에서 또 이쪽도 어느 정도 비용 내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합의하에 각자의 용돈을 정해야 해요. 용돈을 정해놓고 그 용돈을 한 달 동안 쓰고, 자, 만약에 남는다. 그럼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이제 비상금이겠죠. 자기가 이제 모아놓고 이렇게 나중에 또 필요할 때 그걸 또 살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공동 관리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가장 큰 건 딱 하나예요. 자, 만약에 여자 쪽이든 남자 쪽이든 한쪽에서 자, 만일 내가 골프채를 사고 싶어요. 500만 원짜리 사고 싶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그냥 돈 모은 걸로 샀으면 됐죠? 근데 지금은 그 상대방한테 꼭 물어봐야 해요. 야, 나 미안한데 이러이러한 걸 사고 싶어. 이거 사도 되겠어? 라고 얘기해야겠죠. 내가 뭐 명품백을 사고 싶어.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그냥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눈치를 보죠. 사도 되는가? 라고 하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공동관리의 가장 단점이에요. 그렇다면 장점은, 그거에 비하면 장점은 좀 커요. 자, 우선은 그렇게 해서 각자 쓸 돈만 딱 쓰면 나머지 돈은 그대로 다 모여요.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기가 되게 쉬워요. 자, 이렇게 모으면 이 돈으로 아파트를 사자. 자, 이 돈으로 차를 사자. 이 돈으로 나중에 아이가 나오면 아이 양육비에 쓰자. 자, 이 돈으로 나중에 우리가 늙었을 때 노후 자금으로 쓰자. 자, 이렇게 어느 정도의 공동의 목표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모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가장 공동의 관리에서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할까? 사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해요. 그 결혼하기 전에 가장 많이 저축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그나마 경제관념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통, 예전에는 보통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내가 관리하는 쪽이 많았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최근의 트렌드는 각자 관리하는 것도 많고요. 아니면 그냥 한쪽이 말씀드렸듯이 좀 더 저금을 많이 한 사람, 여자분이 많이 했다면 여자분한테, 남자분이 많이 했다면 남자분한테 보통 맡겨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여성분의 인터뷰를 보면은 나는 처녀 때 워낙 많이 이렇게 허비하다 보니까 돈을 못 모으더라고. 그래서 그냥 난 남편한테 다 맡겼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의 트렌드는 꼭 여자가, 꼭 남자가 이 개념이 없어요. 그냥 누군가 더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럴 수 있겠죠. 지금 올해를 예를 들어보자면 올해 연끌족들이 되게 많아요. 부부가 서로 얘기를 하겠죠. 와, 지금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 오, 야, 안 되겠어. 여보, 나 그냥 저 집 대출 다 받아서 저 집 살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또 그 반대쪽 상대방 쪽에서는 아니 그거는 지금 아닐 것 같아. 너무 꼭대기인 것 같아. 그런데 관리를 맡은 사람이 그냥 무조건 우겨서 샀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죠. 지금 뭐 반토막이 나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많죠. 자, 뭐 이렇게 또 예를 들 수 있겠죠. 주식을 투자를 했어요. 또는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의 그냥 바닥을 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믿었던 사람이 또 가장 잘못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투자나 그런 부분을 할 때는 꼭 서로 상의하시고 서로 같이 이야기하시고 꼭 합의가 됐을 때 무엇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좋은데 안 됐을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 됐든 간에 각자 관리하든 공동이 관리하든 결론은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렸듯이 집도 사야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 양육을 또 해야죠. 그리고 이제 내가 늙으면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죠. 여러분들이 보통 60세, 70세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일을 그만할 거예요. 대부분. 자, 그러면 나머지 70세에 그만두더라도 100세면 30년 동안을 살아야 할 돈이 있어요. 자, 한 달에 보통 뭐 200만 원, 300만 원 쓴다면 1년이면 2천에서 3천, 뭐 4천까지 쓰겠죠. 자, 4천만 원이면 10년이면 4억이에요. 예, 30년이면 12억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즉 70세가 됐을 때 적어도 12억 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나머지 노후를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나중에 그 부부가 평생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만약 재혼을 하고자 하는 가정이 있다면 반드시 상대방한테 꼭 경제에 대해서, 경제권에 대해서 꼭 물어보세요.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꼭 말씀을 해주셔야 하고, 상대방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장 보시고, 카드 내역 보시고, 모든 것들을 다 보세요. 집을 샀다. 그럼 집문서 보세요. 네. 모든 것들을 다 보셔야 해요. 그냥 말로 나 그거 있어, 나 저거 있어, 나 어느 직장에 다녀. 자, 직장에 다니면 직장 명세서라는 게 있죠. 뭐 월급 명세서라든가 또는 뭐 자영업을 한다. 그럼 직접 그 자영업 업장에 직접 가보시면 되죠. 사람의 말은 믿으시면 안 돼요. 네, 끝까지 믿지 마시고 늘 의심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알아보시고,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정확히 따지세요. 그냥 얼버무리, 뭐 치사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나중에 큰 싸움이 돼요. 정확하게 어느 부분까지는 이렇게 할 것이고 어느 부분까지는 저렇게 할 것이고, 뭐 양육비라면은 만약 각자의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자식들에 대해서 내 자식은 내가 케어할게, 또는 각자 같이 해서 그냥 우리 같이 돈 모아서 각자 애들을 같이 케어하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아이들 케어하는 비, 아이들 뭐 학원비, 아이들 등록금비,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해요. 그 외에도 세세한 것까지 다 말씀을 하세요. 그 모든 것들이 합의가 됐을 때 재혼을 생각하셔야 해요. 그리고 재혼을 하신다면 최대한 1년 내지 2년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세요. 그렇게 너무 급하게 혼인신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곁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시 또 안 되면 또 복잡한 다시 이혼의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까지는 그냥 서로가 동거한다는 개념으로, 물론 결혼이죠. 같이 결혼을 하고 있지만 그런 개념으로 사시고, 그 후에 역시 이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천천히 혼인신고를 하셔도 늦지 않아요. 오늘은 이렇게 재혼한 이후에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서로가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이혼 재혼인들의 고민 나눔 카페에도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